68세의 유영만은 요즘 들어 자주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오래된 장독대 옆으로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들이우면 아내와 함께 걸었던 마당 끝 돌계단이 떠오르곤 했다. 전직 미술대 교수로 살던 시절의 열정도 아내와의 사별 후 시작된 쓸쓸한 노후도 그저 잔잔한 수채화처럼 흘러가던 어느 날, 그 평온함이 깨어진 건 막내 유동우의 갑작스러운 통보에서부터였다. 아버지, 나 혼인신고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유영만은 잠깐 귀를 의심했다. 혼인이 아니라 혼인신고였다. 그것도 벌써 끝낸 상태라는 시기였다. 동우는 32. 아직 철이 덜 든다고 생각하면서도 손끝 야무지고 마음 따뜻한 아들이었다. 그 아들이 데려온 상대는 정지윤이라는 42의 여성이었다. 처음 인사 왔을 땐 깜짝 놀랄 만큼 단정하고 조심스러웠다. 보랏빛 셔츠에 베이지색 롱코트를 입고 와선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지윤입니다. 하며 두 손을 모아 인사를 했다. 말투는 공손했고 눈웃음도 예뻤다. 오히려 유영만이 멋쩍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맞은편에 앉아있던 첫째 딸 유지연이 유영만의 무릎을 살짝 쿡 찔렀다. 아버지, 저 여자. 라는 듯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유영만은 고개를 살짝 저으며 눈을 감았다. 이 나이의 편견은 사치라고 그렇게 마음을 눌렀다. 그날 이후 정지우는 종종 집에 들렀다. 아무렇지 않게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국을 끓였고 유영만의 이불을 햇살 아래 널었다. 아버님, 손톱 좀 깎아드릴게요. 너무 기르시면 위험하잖아요. 처음엔 거부감이 들기도 했지만 유영만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와 비슷했겠지. 지윤의 손끝은 익숙했고 말투엔 빈틈이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영만의 마음 어딘가엔 지워지지 않는 묘한 울림이 남아있었다.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호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며칠 전 지윤이 직접 차려준 저녁상 앞에서 그녀는 무심히 말했다. 아버님, 나중에 집 정리하실 때는 셋 중 한 분만 받으면 섭섭하실 거예요. 동우 씨가 막내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가장 곁에 있잖아요. 그 말에 유영만은 젓가락을 멈췄다. 그녀는 마치 농담처럼 또는 조언처럼 말했지만 그 말의 끝자락엔 또렷한 목적이 있었다. 그날 밤 유영만은 문득 잠에서 깨어났다. 늦은 시간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베란다 커튼을 살짝 젖히자 지윤이 가만히 문을 열고 안방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이불을 가지러 온 걸까? 물컵이라도 찾으려는 걸까?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서랍 여는 소리는 유영만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다. 그 서랍엔 아내와 함께 보관하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오래된 등기권리증이 들어있었다. 유영만은 숨죽여 문을 닫았다.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윤이 다시 부엌으로 내려가 조용히 물을 마시며 웃는 모습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 같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유동우가 무심하게 말했다. 아버지, 혹시 집 명의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어때요? 다들 각자 살고 있고 저희만 곁에 있으니까. 형 누나는 신경 안 쓸 거예요. 유영만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집이 그렇게 탐나는가. 유영만은 사람 얼굴을 오래 바라보는 습관이 있었다. 눈썹의 방향, 말할 때 주름지는 입꼬리, 시선이 흘러가는 방향. 아마 그것은 화가였던 시절의 버릇이자 지금껏 놓지 못한 습관이었다. 젊은 날 그는 한국예술종합대학의 미술과 교수였다. 예술계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져 있었고 실기 수업 때면 늘 손에 석고가루가 묻어 있었다. 학생들에게는 다정한 스승으로 동료들 사이에선 지적인 고집쟁이로 불렸다. 아내 강정숙과의 인연도 화실해서였다. 정숙은 말수가 적었고
눈웃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교직원들 사이에서도 모범 부부로 통했고 함께 다녀온 전시회만 해도 수십 번이었다. 그러던 정숙이 세상을 떠난 건 유영만이 60을 넘긴 어느 겨울이었다.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땐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병이 퍼져 있었고 그녀는 떠나는 날까지 유영만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 후로 유영만은 모든 걸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했다. 붓도 화판도 개인전을 준비하던 캔버스도 모두 먼지 속에 넣었다. 그의 삶은 오로지 새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첫째 유지연, 올해 43. 학창 시절부터 똑부러졌던 딸은 심리상담사가 되어 현재는 구청에서 청소년 심리센터를 운영 중이다. 둘째 유재훈, 40. 서울을 벗어나 남해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며 두 아이 아빠로 분주하게 살고 있다. 그리고 막내 유동우, 32. 동우는 유일하게 유영만의 예술가 기질을 닮았다. 회화과를 나와 한때 작가를 꿈꿨지만 몇 번의 공모전 낙방 후에는 그 꿈을 접고 말았다. 나는 결국 아버지만큼은 안 되는가 봐요. 그 말은 어느 비 오는 날 술 기운에 나온 고백이었다. 유영만은 그날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주며 예술은 그리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야. 하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그랬던 동우가 정지윤이라는 여인을 만난 뒤로 삶의 톤이 바뀌었다. 눈빛이 안정되고 말투가 정돈되었고 무엇보다 가정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아버지, 나도 이제 어른처럼 살고 싶어요. 지윤 씨랑 같이 있으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땐 유영만도 안도했다. 동우에게도 따뜻한 연이 찾아왔구나 싶어서. 그런데 그게 이상했다. 지윤은 처음부터 너무 자연스러웠다. 집안일을 척척 해내고 유영만의 약 복용 시간까지 체크하며 아버님, 약 드셨어요? 하고 물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에 살았던 사람처럼. 그러다 어느 날이었다. 조용한 저녁, 창밖에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지윤이 방 청소를 하겠다고 들어갔다. 유영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지만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어 발소리를 죽이고 방 앞으로 다가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틈 사이로 지윤의 움직임이 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랍 하나를 열고 뭔가를 꺼내보고 있었다. 등기권리증. 고인의 이름이 아직 남아있는 오래된 서류였다. 유영만은 문 뒤에서 조용히 숨을 죽였다. 지윤은 이내 서류를 다시 접어넣고 방을 나서며 아무 일 없던 듯 웃음을 띄웠다. 아버님, 이 방은 역시 햇빛이 잘 들어서 좋아요. 저도 이 집이 참 따뜻해요. 그 말. 아무렇지 않게 들릴 수 있었던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을 찔렀다. 이 집이 따뜻하다라고 했던 그녀의 눈빛엔 정말 온기를 느낀 사람의 감정이었을까? 아니면 무언가를 탐색하고 있다는 신호였을까? 유영만은 스스로를 나무랐다. 내가 너무 경계심이 많은 걸까? 혹시 괜한 오해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직감은 더 선명해졌다. 어느 날 지우는 무심한 듯 말했다. 동우 씨가 아버님 진명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엔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좋대요. 그래야 자식들 간의 싸움도 없고요. 그녀는 그 말을 하며 찻잔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지만 그 속엔 어쩐지 낯선 냉기 같은 게 배어 있었다. 유영만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속으로 천천히 되뇌었다. 나는 아직도 사람 얼굴을 보면 마음을 읽을 수 있어. 그 웃음 진짜가 아니야. 유지연은 유영만의 집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한 손에는 따뜻한 보리차, 다른 손엔 아버지 서랍 옆에 놓인 낡은 앨범이 들려 있었다. 지윤이 차려준 저녁상이 식탁 위에 고요히 놓여 있었지만 지연의 젓가락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원래 이런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데 잡채에 표고버섯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걸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지윤은 요즘도 종종 들렀다. 청소기를 돌리고 장을 보고 유영만이 선호하던 북국과 보리차를 준비하며
마치 오래된 식구처럼 행동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했고 동우는 결혼 날짜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연의 마음 어딘가는 계속해서 불편했다. 지우는 모든 것이 너무 완벽했다. 모든 행동이 예상 가능한 착한 며느리의 틀을 너무도 정확히 따르고 있었기에 오히려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다. 지훈이 거실에서 전화를 하다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지연은 우연히 식탁 위에 놓인 지훈의 휴대폰 화면을 보았다. 은석 오빠, 요즘도 예전 생각 자주 나요. 그때 조금만 덜 급했더라면 우리 달라졌을까요? 단 몇 줄의 메시지였다. 하지만 그 몇 줄은 지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날 밤 지연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노트북을 켰다. 정지훈. 그 이름을 SNS에 검색창에 커뮤니티에 차례대로 넣어보았다. 없다. 너무 말끔하게 없다. 그녀는 마치 어제 태어난 사람처럼 기록이 없었다. 다만 재혼 희망자 관련 카페에서 익숙한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눈을 가렸지만 분명 지훈이었다. 웃는 입꼬리, 어깨에 걸친 검정 가디건, 그리고 손에 들린 핑크빛 폰 케이스. 아이디는 하얀별 42. 게시물은 삭제된 것이 많았지만 몇몇 댓글들 속에 남겨진 흔적들은 섬뜩할 정도로 반복적인 문장을 담고 있었다. 따뜻한 가정이 꿈이에요. 아이는 없어요. 재혼이지만 사랑은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어요. 지연은 그 문장을 복사해 다시 검색을 시작했다. 결국 다른 커뮤니티에서 오래된 글 하나를 발견했다. 경기 북부 50대 재력가와 결혼 준비 중 파혼하신 하연별님, 혹시 근황 아시는 분 계신가요? 상속 문제 갈등으로 파혼됐다고 들었는데 피부에 닿는 공기가 갑자기 거칠어졌다. 지연은 숨을 고르며 이어지는 글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정지우는 이름을 바꾼 전적이 있었고 재혼 희망자 카페에서 여러 차례 활동하며 중년 남성과의 혼인 직전 파혼 기록이 있었다. 그중 몇몇은 심지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까지 남아 있었다. 지연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지훈 씨 말이에요. 저 그냥 드릴 말씀이 있어요. 며칠 뒤 유영만의 집에 가족들이 모였다. 유지연은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조용히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동우는 처음엔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그러다 화면 속 익숙한 지훈의 사진과 이름, 그리고 커뮤니티 글들을 본 순간 이성을 잃은 듯 일어섰다. 이게 다 진짜라고 누가 장담해요. 누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 과거 좀 있다고 다 사기꾼이에요. 유지연은 침착하게 말했다. 나도 확신은 없었어. 근데 지훈 씨는 너무 비슷한 패턴을 반복해왔고 이번에도 아버지 집을 기웃거리는 걸 나는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 유영만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지훈이 타온 생강차가 아직 식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그의 시선은 멍하니 그 잔의 표면에 머물렀다. 잠시 후 유영만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아, 고맙다. 그리고 동우야, 내 마음도 안다. 지훈이의 진심이 어딨는지 내가 확인해 볼게. 그날 이후 유영만은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등기부 등본을 다시 발급받고 가족 신탁과 유언장 관련 상담을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손에 들린 서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오랜 시간 지켜본 그림 속 그림자처럼 조용히 변하고 있었다. 4월 초의 바람은 예년보다 차가웠다. 봄비가 하루 종일 내리던 그날 유영만은 조용히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회색 코트를 꺼내 입고 오래된 가죽 가방에 뭔가를 챙기던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는 등기 서류 몇 장을 의도적으로 식탁 위에 반쯤 펼쳐둔 채로 집을 나섰다. 어쩌면 오늘은 확인하고 싶었다. 머리보다 먼저 반응하던 가슴 속 불길한 예감이 사실이었는지.
사람이란 참 묘한 게 믿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어지지도 않는 걸 오히려 직접 눈으로 봐야 안심이 되니까. 유영만이 집을 나선 지 1시간쯤 지났을 무렵 정지우는 슬리퍼 소리를 죽인 채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평소보다 차분한 얼굴로 조심스럽게 식탁에 다가갔고 손끝으로 서류 한 장을 뒤집었다. 공동명의 신청. 지우는 잠시 주변을 살피고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의 순한 인상과는 달리 어딘가 서늘하고 날카로웠다. 그러다 무심코 천장 쪽을 향해 눈길을 돌렸고 조용히 작동 중이던 작은 CCTV 하나와 마주쳤다. 그 순간 미세하게 굳은 그녀의 표정은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평정을 되찾았다. 오후 무렵 유영만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돌아왔다. 지우는 이미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부엌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힘이 과했다. 아버님, 오늘은 비도 오고 기운도 없으시죠? 제가 아까 죽 끓여놨어요. 유영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그녀를 향해 물었다. 지윤 씨, 요즘은 집 문제 때문에 생각이 많으신가 봐요. 지윤은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이내 입술을 떨었다. 아버님 저 무례하게 느끼셨다면 죄송해요. 저는 그저 미리 정리해 두시면 동우 오빠한테도 덜 부담이 될 것 같아서요. 형들한테도 말 못하게 괜히 뒤에서 욕먹을까 봐. 그녀의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맺혔다. 말끝은 살짝 떨렸고 의도적으로 꺼내든 억울함은 자연스러운 듯 보였다. 하지만 유영만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유영만은 지연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지윤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전달하고 혼인 및 주소지 이력, 부동산 등기 내역까지 확인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말 그대로 충격이었다. 6년 전 서울 강북구에서 한 중년 남성과 결혼 예정이었으나 파혼. 당시 남성 가족이 유산 정리 전 상속권 요청으로 문제 제기한 정황이 있음. 그 외에도 3차례에 걸쳐 연령대 높은 독신 남성과의 혼인빙자 동거 이력, 그리고 그중 2건은 실제 피소까지 이어진 사실이 드러났다. 지윤 씨는 유영만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사람이 아니라 경험이 쌓여가는 패턴이구나. 며칠 뒤 유영만은 식탁에 지윤을 마주 앉혔다. 서랍 속엔 지윤이 몰래 찍은 서류 사진이 담긴 CCTV 캡처가 있었고 거실 모니터엔 그 장면이 조용히 정지화면으로 걸려 있었다. 지윤 씨. 유영만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나는 평생 사람을 믿으며 살았어요. 교수 시절에도 제자들에게 먼저 믿음을 줬고 그 믿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으로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줄 알아야 주는 거란 걸 내가 너무 늦게 알았네요. 지우는 얼어붙은 채 대답하지 못했다. 그 눈동자 속에는 이제 억울함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다. 그저 발각된 사람의 침묵만이 고요히 흘렀다. 유영만은 서류 한 장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이건 내 변호사 명함이고 이건 향후 법적 경고 내용이에요. 내 재산은 내 자식들에게도 절대 쉽게 나눠주지 않을 만큼 신중하게 관리해온 겁니다. 아버님, 이젠 나도 당신을 부를 호칭을 잃어버렸네요. 그날 이후 지우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동우는 몇 날 며칠 말이 없었고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유영만은 처음으로 조금은 후련한 숨을 내쉬었다. 그토록 답답하게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던 직감은 결국 틀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말없이 거실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CCTV에 조그마한 불빛 하나가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5월의 끝자락, 바람은 이제 완연히 부드러웠다. 서초동 지방법원 민사 3단 독립재판부에서 혼인 무효 소송 판결이 내려지던 날 유영만은 말없이 재판정 벤치에 앉아 있었다. 연한 회색 정장은 바지 주름마다 단정했고 손에 꼭 쥐어진 작은 수첩엔
그의 사인보다 많은 생각이 담겨 있었다. 정지우는 재판 내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의 옆에는 국선 변호인이 있었고 법정 내에는 조용한 긴장만이 가라앉아 있었다. 검은색 슈트와 장밋빛 입술이 그날따라 유난히 낯설어 보였다. 혼인신고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혼인의 실체가 결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무효로 본다. 판사의 판결문 낭독이 끝났을 때 유영만은 단 한 번 고개를 떨궜다. 긴 시간 무겁게 눌러왔던 죄책감과 분노, 억울함이 그 순간 다 허물어진 듯 했다. 그날 저녁, 집에는 조용한 저녁상이 차려졌다. 유지연은 봄동 겉절이를 무치고 있었고 둘째 유재우는 묵은지찜을 끓이며 중간중간 간을 봤다. 막내 유동우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오늘만큼은 상 위에 숟가락을 올렸다. 아버지, 편지 잘 읽었어요. 동우가 꺼낸 첫마디였다. 목소리는 낮았고 눈동자엔 고된 시간이 묻어 있었다. 난 한동안 누가 옆에서 말을 걸어도 그게 진심인지 의심부터 들었어요. 그 사람이랑 함께 있을 땐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생긴 줄 알았는데. 유영만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동우를 바라보았다. 사람이 한번 넘어졌다고 사람 보는 눈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다. 우리 다 그래. 다들 누군가를 잘못 믿어보면서 크는 거야. 단지 그걸 딛고 나면 두 번은 넘어지지 않는 거지. 정적이 흘렀다. 그 조용함 속에서 동우는 조금씩 눈시울을 붉혔다. 며칠 후 유영만은 자식들을 모두 불렀다. 가정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정지우는 혼인빙자 및 재산 목적 사기로 형사 기소되어 조사 중이었다. 비로소 사건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다. 거실 중앙에는 낡은 앨범이 펼쳐져 있었다. 사진 속 아내의 젊은 모습, 아이들이 아직 유치원생이던 시절의 장면들, 그리고 마지막 장엔 흰색 포스트잇 하나가 붙어 있었다. 이제 우리 이 다음 장에 새로운 사진 하나 넣을까? 아빠.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아빠 존경한다고 언제 한 번이라도 말한 적 있었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번 일 겪으면서 생각했어요. 아빠처럼 조용히 지켜보다가 한 방 날리는 사람이 우리 집엔 필요했구나. 유영만은 어색하게 웃었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겠다. 사실 나는 내가 너무 늦게 움직였다고 생각했어. 동우도 다치고 너희도 힘들었고 나 하나만 잘했으면 덜 복잡했을 텐데 말이지. 재우는 조용히 잔을 들며 말했다. 근데 아버지, 그런 생각은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다 같이 웃고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온 가족은 동네 사진관에 갔다. 배경은 밝은 회색 벽 정갈한 조명 아래에 6명이 나란히 섰다. 자, 웃을게요. 하나, 둘, 셋.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 속에서 유영만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마음속에 울렸던 것은 사진이 아니라 그 어떤 사죄보다 따뜻한 자식들의 표정이었다. 돌아오는 길 그는 중얼거렸다. 사람이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걸 깨달은 건 아마 이번 생이 처음인 것 같다. 바람은 여전히 봄을 품고 있었고 그날부터 유영만의 집엔 더 늦기 전에라는 말 대신 지금이 가장 따뜻한 때라는 말이 머물기 시작했다.